1855년 초 겉보기에는 백인처럼 보이는 7살 소녀의 사진이 미국 전역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리 밀드레드 윌리엄스였고 막 버지니아에서 해방됐습니다. 이 사진 뒤에는 찰스 섬너 상원의원이 있었으며 그는 이를 통해 전국적 분노와 노예제 폐지 운동 촉진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누구였으며 어떻게 미국 남부에서 노예가 되었던 걸까요? 1850년대 중반, 섬너가 미국에 배포한 소녀 사진의 주인공은 메리 밀드레드 보츠로, 이후 메리 밀드레드 윌리엄스로 더 잘 알려집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매우 특이하며 미국 남북전쟁 직전 인종관계와 노예제도의 기이한 본질을 강조해줍니다. 그녀는 버지니아주 윌리엄 카운티 워싱턴 마을 근처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녀는 1847년에 태어났습니다. 메리의 아버지는 세스 보츠였습니다. 그는 복잡한 가계도의 노예였습니다. 그의 친아버지가 누구였는지는 완전히 확실하지 않지만 그를 노예로 삼았던 보츠 가문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츠 가문의 여러 일원은 19세기 버지니아의 저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존 보츠는 1846, 1850년 미국 하원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스 보츠가 메리의 생물학적 아버지였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메리의 어머니는 엘리자베스 넬슨입니다. 그녀는 노예 주인의 딸로 1822 버지니아 파월스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아버지 토머스 넬슨에게 노예로 길러졌습니다. 그녀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그녀는 세스와 만나 곧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1845년에 첫 아이인 오스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2년 후 메리가 태어나고 1849년 앤 둘째 딸 애들레이드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세스와 엘리자베스의 딸들은 특별함이 있었고 이는 훗날 전국을 사로잡게 됩니다. 세스와 엘리자베스는 노예였지만 메리와 애들레이드는 백인처럼 보여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돌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세스의 자녀인지 아니면 창백한 피부 뒤에 숨은 또 다른 아버지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세스 보츠는 메리와 애들레이드의 밝은 피부색 때문에 일찍부터 자신의 친딸이 아닐지 의심했을 것입니다. 남북전쟁 이전 남부에서는 노예 주인들이 노예 여성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일이 비극적으로 흔했으며 이로 인해 법적으로는 다른 아버지를 둔 아이들이 태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예 여성들은 종종 다른 집에 빌려지거나 소유권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도 1846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해 메리가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1845년 말 엘리자베스의 아버지 토마스 넬슨이 사망하자 엘리자베스와 가족은 아버지의 매형 J.C. 위던의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1846년 초부터 J.C. 위던은 처남이 사망하자 그의 노예들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메리와 애들레이드가 태어났는데 둘 다 피부가 매우 밝아서 시기와 외모를 고려할 때 백인으로 쉽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위던을 아버지로 여겼지만 진실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세스 보츠는 자신이 메리와 애들레이드의 아버지인지 혼란스러웠을 수 있으며 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떠난 뒤에도 세스는 그녀를 가끔 만났고 그 시기는 메리와 애들레이드가 잉태된 때와 겹칠 수 있었습니다. 노예제도 환경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흔했습니다. 또한 메리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넬슨도 피부가 매우 밝았습니다. 당시의 인종분류 기준에 따르면 그녀는 아마 쿼드룬이나 옥타룬이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이 용어들은 그 시대의 유사 과학적 인종계산법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즉, 각각 4분의 1 또는 8분의 1 흑인으로 주로 백인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아버지 토머스 넬슨은 백인, 어머니는 혼혈이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엘리자베스의 조상에는 상당한 비율의 백인 식민지 혈통이 포함되어 있었고 19세기 사회의 시각에서는 그녀의 아프리카계 혈통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세스 보츠 역시 혼혈 노예였으며 자유로운 백인 남성의 서자였다는 사실이 더해졌습니다. 그의 복잡한 혈통을 고려하면 메리와 애들레이드가 거의 완전히 백인처럼 보였던 이유와 세스가
자신이 그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인지 확신할 수 없었던 이유가 더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미국 남부에서는 노예제와 인종 정체성이 소름 끼치게 복잡하게 얽힐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세대에 걸친 통제 없는 착취와 노예주와 노예 간 깊은 권력 불균형의 결과입니다. 메리 밀드레드 보츠는 미국의 인종적, 정치적으로 격앙된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결코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태어날 당시 1619년 미국 땅에는 이미 노예제가 시행 중이었습니다. 그 후 150년 동안 노예제도는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1776년에 독립선언서가 발표될 즈음에는 신생국가에 수십만 명의 노예가 있었지만 그때조차도 노예제도의 도덕성에 대한 논쟁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뉴잉글랜드 일부 주는 1780년대 초반부터 노예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부의 버지니아, 캐롤라이나, 조지아 등에서는 경제는 밭에서 노예 노동으로 수확되는 담배와 면화 재배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곳에서는 노예제 폐지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노예제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메리 출생 전 수년간 북부주들은 노예제를 폐지했지만 남부주들의 노예제와 조화를 이루며 살기로 했습니다. 이 불안한 균형은 각 지역이 독자적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1840, 1850년대 미국이 서부로 확장하며 새 영토와 주를 편입하자 이 지역에서 노예제 허용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됐습니다. 노예제 논쟁이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격렬하게 부각되었습니다. 1854년 공화당이 새로운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여 노예제 폐지를 핵심 사명으로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창립 멤버 중 매사추세츠 주 상원의원 찰스 섬너는 자유를 위해 끊임없이 싸운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난 직후 메리 밀드레드 윌리엄스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분열된 국가를 뒤흔들 불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메리 밀드레드 보츠는 7년간 노예로 살았지만 그 시간은 쇠사슬보다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메리와 그녀의 형제자매, 어머니가 위든 가문에서 맡은 복잡하고 불안정한 위치는 긴장감으로 가득하고 매우 복잡했습니다. 위든은 넬슨에게서 물려받은 노예들을 팔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정에서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자손들에 대한 법적 소유권 문제로 인해 그렇게 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녀의 매우 복잡한 가족 관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자녀들은 1850년 위든의 플랜테이션에서 수년 동안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결심한 세스 보츠는 해방된 노예이자 신뢰받는 동료인 헨리 윌리엄스의 도움을 받아 대담하고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바꿀 자유증명서를 위조했어요. 모든 것을 걸고 세스는 버지니아를 탈출해 위험천만한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즉 북쪽에서 자유를 찾으려는 수많은 도망 노예들의 비밀 생명줄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보스턴에 도착한 그는 오직 한 가지 강력한 목표, 즉 아내와 자녀들의 자유를 사기 위해 맹렬히 일에 몰두했습니다. 굳은 의지와 동지들의 지원으로 그는 1855년 초까지 가족 석방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가족은 윌리엄스라는 성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성은 그들의 탈출을 촉발시킨 위조 서류에 적혀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변신이었습니다. 메리 밀드레드 보츠는 이제 버지니아의 노예가 아닌 보스턴에서 자유를 얻은 메리 밀드레드 윌리엄스로 나라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찰스 섬너가 등장하게 됩니다. 1855년 초 메리와 가족이 자유를 얻었을 때 세스는 이미 북부 자유주에서 노예제 폐지 운동과 인맥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 인맥 중 한 명이 공화당 창당을 도운 찰스 섬너였습니다. 그는 메리와 애들레이드의 복잡한 가족 배경과 그들을 보는 누구에게나 백인으로 보인다는 사실에 대해 들었습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싸움에서 이미지의 힘을 인식한 그는 찰스 섬너 상원의원은 이제 메리의 다게로타입 사진을 찍도록 준비했는데 아마도 그녀가 두 자매 중 언니였기 때문에 그녀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진은 곧
보스턴 텔레그래프와 뉴욕 데일리 타임스 사설에 실려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백인처럼 보이는 소녀가 어떻게 노예였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 사진은 노예제도의 도덕적 부패와 남부의 왜곡된 인종 논리, 학대를 드러내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남았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 기사들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메리의 사진은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사진술이 등장한 지 겨우 10여 년 만에 그녀를 미국 최초의 진정한 여론조사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섭너는 이를 감지해 메리와 함께 북부를 돌며 연설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연설마다 그는 노예제가 수백만 명을 비인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세대에 걸친 성적 착취를 통해 인종의 경계마저 흐릿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메리 밀드레드 윌리엄스는 살아있는 남부의 고발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단순히 한 소녀의 이야기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내전으로 몰아넣고 있던 골마가는 위선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메리 밀드레드 윌리엄스는 너무 어려 자신의 이야기가 정치에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머와의 순회 후 그녀의 사건 논란은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마침내 자유를 얻어 가족으로서 함께 살 수 있게 된 형제자매들과 함께 보스턴으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메리의 포스터 걸로서의 시간은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절정은 1856년 5월 22일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찰스 썸너는 미국 상원회의장에서 남부주의 극단적인 노예제 옹호자이자 하원 의원이었던 프레스턴 브룩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충격적으로도 브룩스는 썸너를 거의 죽을 때까지 구타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척추 부상을 입었고 1858년에 유럽에서 실험적인 수술을 받아서야 겨우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1856년 브룩스가 찰스 썸너를 공격한 이 사건은 남북관계 붕괴의 결정적 순간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건은 1861년 미국 남북전쟁 발발의 폭력적 상징이었습니다. 전쟁은 4년 후 끝나고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노예제를 폐지한 13차 수정헌법의 비준으로 이어졌습니다. 노예제 공식 종식과 함께 메리 윌리엄스 조상의 비극적 착취 체제를 오랜 시간에 걸쳐 해체하는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1850년대 중반 충격적인 모습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던 어린 소녀 메리 밀드레드 윌리엄스는 조용히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도 메리 밀드레드 윌리엄스는 보스턴, 매사추세츠에서 계속 살면서 당시로서는 다소 비정통적인 삶이었지만 오랜 세월을 살아갔습니다. 그녀와 가족은 남부에서 북부 산업도시로 이주한 많은 전 노예들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경제 생활이 변화함에 따라 보스턴에 있는 윌리엄스 가족의 집에는 남부에서 온 다른 이주민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조세핀과 조셉 잭슨은 루이지애나 출신 해방 노예 부부였습니다. 헨리 클레이는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19세전 노예였으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윌리엄스 가정은 남부 출신 전 노예들이 북부에서 자립하도록 도왔으며 1870, 1880 연대 보스턴 도착 전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은 점차 흩어지기 시작했고 각 구성원들은 저마다의 삶과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메리와 엘리자베스는 백인이 많은 보스턴 하이드파크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곳에 살던 메리는 1882 연등기소 사무원으로 존경받는 직업을 얻었습니다. 그 일자리는 연봉 $780로 당시엔 꽤 괜찮았고 현재 가치로 약 2만 5천 달러입니다. 그녀는 1888 연 직장과 가까운 트레몬트 스트리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메리는 그 직장을 즐겼으며 20세기 초반 은퇴할 때까지 근무했습니다. 메리는 미혼이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남북전쟁 이후 미국에서 인종 정체성이라는 흥미로운 지점이 된 20세기가 시작될 때까지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인이 되어 백인으로 정체성을 선택했고 공식 문서에도 기록됐습니다. 이 기록들 중 하나인 1900년 미국 연방인구조사에는 그녀가 당시 45세였던 여성 파트너 메리 메이너드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쯤 그녀는 동성애와 레즈비언 관계에 관대한 보스턴 비컨 힐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공개되지 않았어도 메리 메이너드는 메리 밀드레드 윌리엄스의 파트너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그녀가 결혼이나 출산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메리 밀드레드 윌리엄스는 1921년 보스턴에서 70대 중반에 사망했습니다. 한때 온 나라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삶이었지만 그녀의 마지막은 조용하고 주목받지 못한 끝이었습니다. 노예제 폐지 운동의 어린 시절 상징이던 그녀는 시간이 흐르며 점점 잊혀졌습니다. 메리 밀드레드 윌리엄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댓글로 그녀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영상이나 비슷한 주제의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거나 제안이 있으시면 역시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잊혀진 삶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